자, 안녕하셨어요? 오늘 컨디션 좋아요? 별로? 왜? 날이 그렇지 뭐. 여러분들도 나이도 먹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지난 시간엔 물이 땅 속에서 뿌리, 식물의 뿌리까지 어떻게 들어오는지까지 본 거예요. 그죠? 다 된 거 아니잖아. 들어온 거야, 이제. 이제부터가 문제지. 물의 목적이 아니라 식물에 있어서 그 끌어들인 물을 어디다 쓸 건지 올려보내야 될 거 아니죠. 가장 물을 시급하게 원하는 곳, 부위가 저 꼭대기에 있는 저런 데 아니에요. 일단 물감까지는 왔어. 뿌리도 물감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이제 절반의 성공은 거뒀는데, 이제부터가 문제일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올릴게요? 엘리베이터가 있길래, 뭐가 있길래. 자, 이럴 때, 사람들이, 생각을, 자, 신기하네? 나무가 10m가 넘는 나무가 즐비한데, 즐비라기보다 어쨌든, 간혹 가다가 나무의 키가 10m가 넘는 그 정도에, 그 나무도 있잖아. 아니, 걔네들은 저 끝까지, 꼭대기까지, 이제 광합성이 막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저기까지 물을 어떻게 도대체, 올릴까? 신기하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생각을 한 게, 뭐, 결국은 우리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야, 우리도 보면, 자, 주유소에서 기름 훔쳐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주유소 가서 기름 훔칠 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호스 딱 갖다 꽂고서 물 조금 빨아내야지, 이제. 딱 빨아내면 이제 기름이 쫄쫄쫄쫄 쭉 올라오니까. 아마 저렇게 하면 될 거야. 식물도 아마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식물에 뭐가 있어야 될까? 식물의 저 꼭대기에 뭔가가 이렇게 쭉 빨아 올려주는 뭔가가 있어야지. 다행히 물리학의 법칙에 의거하면은 저 공기 중에 있는 이제 물의, 요 기압과 이 식물의 몸속을 흐르고 있는 물의 이 워터 수분 포텐셜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날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수분 포텐셜, 그래서 이제 수분 포텐셜 얘기를 지난 시간에 괜히 쓸데없이 처음부터 한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그런 수분 포텐셜을 이렇게 쫙 연결만 시켜 놓으면, 그게 되겠구나.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무슨 수분 포텐셜 가지고 이렇게 쭉 끌어올려 가지고서 연속적으로 땅 속에서부터 물이 올라가는 식물의 몸과 공기에 쭉 이어지는 그 작용, 요거를 통틀어서 뭐라고? 증산작용이라고. 증산작용이 어떻게 일어나죠? 대충 상식적으로 이거 옛날에 들어본 증산작용이라고. 증발하면서, 그렇죠. 물이 증발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높낮이가 수분 포텐셜의 이 차이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쭉 연결 올라가는 거지. 자, 이건 됐어. 근데 여기서 누가 태클 거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야, 그거 갖고 안 돼. 한번 해봐. 네가 그 증산작용만 가지고 이렇게 딱 열려가지고서 물이 증발하는 물이 증발을 어디로 하죠? 식물에서? 물이 증발을 하려면 어떤 구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구멍을 뭐라 그러지, 우리? 기공. 첫 시간 봤네? 강의 녹화한 거. 기공이라고 하는 그 잎에 주로 뒷면에 주로 많이 붙어 있다고 늘 알려져 있는 그 기공. 그게 일종의 식물에 있어서 이거 창문 같은 거지. 창문을 쫙 열어놓으면 이제 글로 증발이 되어서 이제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니까. 근데 실험을 네가 좀 생각을 해봐. 그거 가지고서 그게 10m까지 올라가니? 그 힘만 가지고 안 된단 말이야. 라고 이제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또 어떻게 좀 제대로 카바치기 위해서 그거 말고 그래가 인정하는데 이건 들어봤니? 응집력, 장력 뭐 이런 거. 이런 힘이 서로 같이 연합 작전을 벌여가지고서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10m 이상도 올라갈 수가 있어. 그럼 이제 우리는 증산은 대충 알았어. 대충 알면 되잖아요. 결국. 교양생물이라는 건데, 대충. 여러분들이 무슨 식물 생리학자가 될 것도 아니고, 식물 생리학자가 돼서 증산작용을 연구를 해봤자 아무 쓸데가 없고, 사실은. 그래서,
대충 증산작용이란 것은, 그런 이제 증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쫙 하는 거구나. 식물이 이제 증발. 그래서 이제 기공이, 그런 게 있구나. 절반에 관한 얘기지만. 그럼 이제 응집력과 장력이 뭔지만 알면 되는 거지. 뭔가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물이 특히 소위 말하는 그 응집력과 장력이라는 힘이 특히 두드러지는데, 왜냐하면 물이 끈끈하기 때문에. 물은 수소결합 때문에 약간 극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요게 떠진 그 벤젠이나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벤젠이나 뭐 그런 것들보다 훨씬 이런 응집력 장력들이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런 이론을 만들어놔가지고 잘난 척하고 다 쓸데없는 얘기 그러니까 물이 그렇게 올라가는 데는 이 세 가지 힘이 다 필요하다라는 그 이론이라는 얘기예요. 증발도 필요하고 응집력, 장력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일단 응집력, 장력이 뭔지만 알면 되겠네. 그러면 응집력과 장력. 장력이라는 건 여기서 손 붙잡고 있는 두 물방울이 지금 두 물분자가 서로 이렇게 물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수소결합 때문에 물은. 그런 것을 우리는 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응집력이라는 것은 물이 다른 표면하고 물은 적시는 힘이 강하잖아요. 지금 이 물이 지금 손을 붙잡고 있는 이쪽이 일종의 물관의 벽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는 어떤 물질의 표면. 물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적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히 잘 알고 있는 그 비커나 시험관 같은 데서 물을 올리면 물은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물의 이 눈금을 읽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를 읽으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는. 그런데 이제 유기용매 같은 벤젠이나 그런 것들을 그 대신에 이렇게 볼록하게 된다. 그래서 요 힘 이거 꽤 되는 힘이라는 거지. 이게 증산작용과 소위 말하는 이렇게 적시는 힘과 물끼리 또 끌어당겨주는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이 힘들을 전부 합하면 충분하다라는 그럼 끝. 그래서 그 세 가지 힘이 결국 그 세 가지 힘을 이루는 데서는 물의 고유한 성질을 이용하고 또 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구조 이렇게 그런 증산작용이라는 것을 수행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창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서 이렇게 공기와 물이 있는 땅과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구조가 같이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라는 것이 결론. 쉽죠? 끝.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부연 설명들이 이제 뭐 이런 그림으로 복잡하게 보이게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건 이제 해결했으니까 기공에 대해서 조금만 살짝 더. 기공이 꽤 중요한 식물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기공의 하나의 기능은 이거거든. 창문이니까 밖에 미세먼지 딱 닫아라. 공기가 참 너무 맑을 것 같다. 좀 열자. 이것을 조절을 할 수 있는,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기공은 수분을 이런 식으로 증산작용해서 수분이 유실되는 거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해. 이제 이렇게 약간 살짝 북돋아 줘야 되기도 하지만, 그래야 물이 올라가니까. 또 그거를 그냥 방치해뒀다간 그대로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거겠죠. 물을 다 쭉 빼버리고.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이제 걱정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건 내가 너무 이걸 열어놔가지고서 물을 전부 다 공기 중에다가 이 아까운 물을 전부 공기 중에다가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걸 아주 잘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래서 이 수분 손실 같은 것들을 조절을 방지해주는 역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마냥 닫아놓기만 하면 창문을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문제가 또 이 완전 쇄국 정책을 벌이는 것처럼 얘가 밥을 먹기 위해서는 창문을 열어놔야 되는 참 야릇한 운명에 처했거든. 식물의 밥은 어디서 얻어야 되지? 땅, 반찬. 식물은 반찬을 땅에서 얻고 밥은 공기에서 얻어야지. 뭘로? 무엇의 형태로? 이산화탄소 형태로. 그러니까 창문을 열지 않으면 밥이 안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밸런스를 맞춰야 되잖아.
그러니까 필요할 때 열었다가 열면 이제 물도 이렇게 쭉쭉 올리면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열어놓으면 물 다 빼먹으니까 이거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문을 딱 닫아놓으면 또 밥이 안 들어오고 이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닫았다 열었다 이걸 잘 이 주위의 환경 조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바깥에가 야 온도가 너무 높다 야 이거 가뭄이 들 것 같아 지금 바깥에서 너무 뜨거워 광합성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 뜨거운 이 땡볕에 광합성 하겠다고 창문 열어놨다가 이거 그냥 물만 다 잃어버리고 이거 될 일이 아니야 좀 닫자 뭐 이 정도면 햇빛도 괜찮고 햇빛이니까 광합성을 좀 해야 되겠고 좀 열자 물이 좀 잃어버리긴 하겠지만 그까이 거 내가 지금 뭐 밥으로 보충해서 때우지 뭐 하는 그러한 조절을 그러니까 기체 교환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죠. 이산화탄소가 들어와야 되고 왜 교환일까 이게? 그렇지. 산소는 그들에게 있어서 뭐지? 똥이야 똥. 밥 먹고 똥으로 배설 똥이라고 해서 좀 미안한데 너무 적나라한 표현인가? 어쨌든 그들에게 있어서 노폐물이란 말이야 산소는. 그러니까 보내야지. 노폐물을 제거하고 영양분을 그들의 주 영양분인 이산화탄소를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수분 손실 역시 조절을 해야 되고 땡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입 전체를 기공화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 전체는 일단은 방수 코팅을 일단 이렇게 해 놓으면서 코팅을 해 놓으면서 일부만 너만 열고 닫게 해줘. 그게 바로 기공이란 거죠. 그러니까 기공을 대부분의 잎을 보면 기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잎이 이렇게 있어. 뒷면에 있는 이유가 그런 거지. 앞면에 있었다간 그냥 그대로 지가 무슨 태양광이야? 태양광 발전판? 그러니까 앞면에 두지 말고 뒤로 숨겨갖고서 그늘에서 이거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너무 과도한 수분 손실을 방지한 아주 스마트한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만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일단 웬만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식물들의 기공은 잎의 뒷면에 있다라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자, 식물이 이런 애들은 쌍떡잎 식물들이 그래요. 첫 시간 강의에 쌍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의 차이 얘기했을 거예요. 저 강의 녹화에서. 외떡잎 식물의 대표적인 외떡잎 식물들 알고 있는 것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벼, 옥수수, 잔디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외떡잎 식물이란 말이에요. 외떡잎 식물들의 잎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혹시? 항공모함에 있는 함재기들처럼 날개 접고 있어요 이렇게 세워 있어. 걔네들은 원래 시민의식이 강해서 그런지 자기들은 착한 소원하면서 이렇게 전부 이렇게 서로 간에 전부 잎을 이렇게 늘어뜨리고 있으면 서로 간에 조망권을 막 해치겠지. 서로 난리가 나겠지.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같이 더불어 잘 살자라고 이미 진화를 해서 그런지 훨씬 문명화돼서 그런지 그들의 잎은 이렇게 각 세우고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런 외떡잎 식물들에게 있어서 기공이 뒤에 있는 게 무슨 큰 이득이 될까? 잎의 뒷면에? 전혀! 이 직각으로 거의 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기공이 이들에게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외떡잎 식물들의 기공은 뒤에 있지 않아요. 앞에도 있어. 앞, 뒤에 다 있어. 외떡잎 식물들. 왜냐하면 그들의 생김새가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그거 모르지? 연못에 있는 그건 뭐지? 걔를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지? 연꽃. 연꽃. 연꽃은 기공이 밑에 있으면 어떡하라고? 익사하게? 위에 있어, 얘네들. 그러니까 그럼 기공의 위치가 잎의 뒷면에 있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고,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있는 쌍떡잎 식물들의 얘기고, 각자의 이 눈높이에 따라서 각자의 위치에 맞게 그 위치도 다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자. 그래서 결국 기공의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건, 그거는 기공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두 개의 세포가, 두 개의 소세지 같이 생긴 세포가 양 끝단이 서로 딱 접착제가 딱 붙어요. 이렇게 된, 그것이 이제 기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끝만 이렇게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식물이 가지고 있는 묘기는, 식물이 가지고 있는 개인기는 결국 이 공변세포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세포를 똥똥하게 하느냐, 아니면 쭈그러지게 하느냐. 그래가지고서 이것을, 이 둘이, 이게 뚱뚱해져가지고서 부피가 팽창해지면 이들이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와이셔츠 입은 것처럼 툭 튀어나오게 돼서 여기 열리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이들이 홀쭉해지면 다치는 거죠. 그렇거든요. 그러면 식물의 입장에서 이들을 뚱뚱하게 만들고 홀쭉하게 만드는 딱 한 가지 방법은 뭐가 있을까? 물밖에 없는 거예요. 물 먹어. 물 먹는 하마. 아니면 물 빼. 그럼 그거밖에 없는 거거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식물의 입장에서 이들에게 그 공변세포 안으로 물을 들어가게 하거나 또는 빠져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온이 세포 안에 많이 있느냐, 아니면 이온이 세포 안에서 빠져나가느냐. 그게 왜 여기에서 중요할까? 삼투압을 조정할 수. 그러니까 삼투압에 의해서 외부에 물이 들어가면 공변세포가 퉁퉁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 기공이 열리고. 야, 좋다. 야, 얘 닫아야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지? 야, 나가. 방패. 이 이온들을 전부 다 쫓아내야지. 그럼 그 이온들 따라서 물도 같이 따라서 쭉 나가겠지? 그럼 물이 빠지면 홀쭉해가지고서 이게 기공이 돼. 그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결국. 그래서 기공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기공이라는 것이 있는 그 부위는 이 식물의 표피 조직이거든. 잎의 표피 조직인데 거기는 기공을 빼고는 제대로 대사작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세포들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보호막, 방어막이거든. 오로지 이게 이제 일종의 그 구조인데, 여기서 공변세포가 뭐죠? 얘죠. 얘 두 개. 얘 두 개가 공변세포지. 그런데 이 공변세포와 그 주변 세포들을 봤을 때 차이점이 뭐가 다 크게 차이가 납니까? 아니, 물론 그렇게 움직이고 하는 거는 차이점이고, 또 한 가지는 외관상으로 딱 봤을 때 공변세포와 뭐가 많이 있지. 예. 뭐가 그렇게 쓸데없는 게 많이 있냐? 쓸데없는 게 뭐가 많을까? 이게 뭐 많이 있는 게 뭐예요, 얘네들이? 파랗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얘네들이 뭘까? 이건 나만 확대되지, 이건. 엽록체. 엽록체가 있다는 얘기는 뭐야? 얘네들은 막 광합성을 막 한다는 얘기, 그 안에서. 광합성도 하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대사작용을 활발히 한다는 얘기. 나머지 얘네들은 왜 없어? 왜 니들만 가져, 그거? 나도 좀 광합성 한번 해보자. 니들은 쓸데없어. 그냥 거기 있어. 표피에 있는 세포들, 큰 대사작용을 안 하고 그냥 보호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요 친구들만, 왜 얘네들이 필요하지? 이거 삼투압 조절하고 하려면 이온들 들어와, 나가, 그거 조절하고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대사작용과 물질들이, 구조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가 들어가면 퉁퉁해지고, 뭐가 나오면 홀쭉해진다고, 그거예요. 딱 좋아. 그건 알겠는데, 여기서 조금만 급을 높여가지고서, 그럼 누가 얘네들 들어오게 하고 나가게 할 수 있을까? 일단, 식물의 입장에서는, 목말라 하면 어떻게 될까? 목이 좀 마르네? 목이 마르면 기공을 열어야 될까, 닫아야 될까? 목마른데 기공을 열어, 그럼 공기에 물이 닫아야지. 목마르네? 목이 좀 마르다? 닫자. 그죠? 그러니까 이 식물이 물에, 내 몸 안에 있는 물이 좀 얼마나 있는지. 그러니까 식물은 기가 막히게 가뭄이
지금 주변 환경이 좀 가뭄 환경인지 아니면 물이 좀 넘치는 홍수 환경인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야 되는 거지. 일단 그것에 의해서 조절을 하겠지. 근데 물이 많다, 목마르다, 또는 물이 좀 너무 많다. 그거를 알면은 어떻게 얘네들이 기공을 열고 닫게 할까? 일단 목이 마르든 뭐가 하든 종국에 가서는 걔네들은 누구를 통해서 이걸 해야 돼? 이온들한테 가서 야, 방 빼. 이온들한테 가서 들어와. 그걸 해야 되는 거지. 이온들이 방 빼고 들어오고 하는 건 어떻게 할까? 뭘 통해서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지? 단백질 그 세포막 표면에 있는 이온 수송체들을 통해서 밖에 나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이온 수송체들을 잘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이 구멍이 있다 그랬잖아요. 욕조에 이 막에 있는 것처럼 그런 이온 수송체들도 막에들이 있는 거고, 그 막에들 열었다 뺐다 끼웠다 할 수 있고, 또는 어떤 이온 수송체들은 펌프예요. 그 펌프 이용해 가지고서 펌프질을 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조절을 할 때 물에 내가 지금 물이 얼마나 있지? 하는 거를, 그게 이제 여기에 있는 저 뒤에 있는 압시스산이라고 하는 식물 호르몬이 그거를 전문으로 한, 내가 너희들의 눈이 되어 줄게. 물에 관한 한. 또 식물이 야, 좀 짜다, 내가 좀 짜다, 여기가 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이렇게 주변이 짜냐? 내 흙이 왜 이렇게 짜? 또는 내 몸 안이 되게 짜다 좀. 그럴 때 기공을 열어야 될까 닫아야 될까? 그것도 닫아야 되는 거지. 짜다는 얘기는 지금 물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것들, 물이 지금 목이 마르다 또는 짜다, 그런 것들을 요 식물 호르몬 중에 하나인 압시스산이라고 하는 ABA라고 하는 화학 물질입니다. 이게 아주 간단하게 생긴 유기물이에요. 그래서 요 압시스산이 그거를 감지를 하고 조금 복잡한 과정, 우리가 알 필요 없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바로 이 세포막, 기공의 공변 세포에 있는 세포막에 있는 여러 가지 이온 채널과 이온 펌프들 같은 것들을 조절을 해서 이거를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알 필요 없이 일단 그거에 대해서 일단 결국은 뭐가 됐든 간에 그거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그거는 일단 기본으로 깔린 것이고, 압시스산이 물이 적게 되면, 식물의 입장에 있어서 물이 적어지게 되면 압시스산이 기공을 어떻게 닫겠구나, 닫도록 지시를 내리겠구나 하면 되는 거지. 자, 그 똑같은 맥락으로 빛은 어떨까? 별의 놈이 다 간섭을 하네. 기공을 열고 닫는데 왜 이런 애들이 다 간섭을 해야 되지? 빛은 네가 뭔데 왜 내가 기공을 열든 말든 네가 뭔데 왜 간섭이야? 라고 불만을 가질 수 있겠으나 식물의 입장에서는 그거 참 잘 생각한 결정인 거지. 빛, 너도 같이 끼어들어. 기공을 열고 닫는데 빛, 너도 들어와 같이. 왜 그럴까? 광합성. 빛이 광합성을 할 수 있게끔 좋은 조건이면 어떻게 해야 되지? 기공을 열어야지. 웬만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서로 간에 부처 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 빛에서 오는 신호는 지금 광합성하기에 최적기니까 이 기공을 열어야 됩니다. 라고 막 하는데, 압시스산에서 오는 신호는 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전하, 그러면 우린 다 죽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가는 이제. 물이 없는데 광합성을 하고 그럴 때 이제 식물이 이제 결정을 잘 내려야 되는 거죠. 알았다 하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 가지 멀티 레벨로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분리해서 빛의 경우에 있어서만 그럼 빛은 어떤 경우, 어떤 색깔의 빛이, 그러니까 빛을 식물이 감지를 해서 이걸 어떤 신호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뭐냐? 그냥 빛의 강도? 빛의 세기? 그런 거 잘 몰라. 빛을 식물은 어떻게 이용을 할까? 아주 그거 기가 막힌 얘기에서 요새는 동물적 연구에서도 그거를 이용을 해서
식물이 빛을 그렇게 딱 활용을 하는 거를 가져와서 소위 말하는 합성 생물학이라는 새로운 장르에서는 신세틱 바이올로지라는 장르에서는 식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빛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동물에다가 적용을 시켜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동물의 여러 가지 대사를 조절하는 그런 것이 요즘 뜨고 있는 이제 분야거든요. 빛. 식물에 있어서는 빛은 색깔로 감지를 합니다. 광합성 보세요, 광합성. 광합성 하는데 모든 파장의 빛을 활용하는 게 아니잖아. 광합성에서 두드러지게 활용을 안 하고 버리는 빛 색깔이 뭐? 초록색이잖아. 하는 식으로 식물이 이게 광합성을 할 최적 조건이다라고 느끼는 그것을 감지하는 빛의 파장은 파란색 빛입니다. 푸른색. 왜냐하면 푸른색 빛은 조금 강도가 높은 빛이거든. 해가 중천에 떴을 때는 주로 푸른색 빛 파장이 가장 강하고 하니까. 그러면 식물이 이거 좀 해 질 무렵이구나. 해가 질 때다. 라는 것을 인지하는 데 신호로 쓰는 빛의 파장은 뭘까? 빨간색, 적색이에요. 적색 중에서도 훨씬 더 근적색이라고는 far red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비율을 언제나 식물은 감지를 해가지고 이거 왜 괜히 쓸데없는 왜 이런 어려운 얘기를 저 인간이 자꾸 선을 넘지 왜? 하는데 이게 곧 나오기 때문에 그래. 곧 그런 빛의 상대적인 청색, 적색 중에서도 이것이 그냥 적색이냐 아니면 적색 중에서도 훨씬 더 넘나간 더 적색적으로 더 나간 적색, 그것을 원적색이라고 하거든. far red라고. red와 far red, 그 비율. red가 훨씬 높으면 그나마 조금 낮이고, far red가 점점점 높을수록 밤이 됐다는 것을 식물은 그것을 알아채려는 데 활용을 하거든. 그래서 그런 빛,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그 빛을 감지를 하는 특별한 단백질들이 있어요. 식물은. 좀 이따 나중에 나오겠지만 파이토크롬이라고 하는 빛을 그렇게 딱 파장을 센스를 하는 안테나 같은 그런 단백질인데 파이토크롬. 한국말로는 피토크롬 그러는데 어차피 우리가 봐야 될 그런 단백질이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단백질을 활용해서 빛의 파장을 상대적인 파장을 가지고 이것이 낮이다 하면 열고 밤이다 하면 닫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어떻게 작용을 할까, 이건? 많으면 이 이산화탄소 농도는 바깥을 감지하는 게 아니고 안에 이산화탄소를 감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다 하는 얘기는 재료가 내가 지금 밥 지어 먹을 재료가 충분하다라는 얘기죠. 그럼 굳이 또 열어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됐어 아직은. 근데 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내가 이제 딱 센스를 해보니까 좀 점점 줄어드는데 재고가 바닥난다. 그럼 어떻게? 들어와야지, 열어야지 하는 식으로 이산화탄소 농도는 그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설탕 같은 건 어떨까요? 설탕, 수크로스. 영어로 꼭 얘기하면 아는 거? 나하고 대충 맞네? 격이? 나는 진짜 한국에서는 생물학을 전혀 못 배우다가 미국 가서 처음으로 생물학을 배우기 시작해서 했기 때문에 용어가 도대체 처음에 한 10년 전에 돌아왔는데 다시 제가 2010년도에 돌아왔는데 처음에 강의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용어가 생각이 안 나요. 용어가. 한국말로 용어가 도대체가 말이 안 돼가지고서 엄청 애먹어요. 영어는 되게 편한데. 자, 수크로스. 수크로스는 어떻게 만들어져? 광합성이 끝나면 그 결과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수크로스란 말이에요. 그럼 식물 안에 바로 이 공변세포 주변에 얘네들 지금 많잖아. 엽록체 많고. 그러니까 수크로스가 지들 마음대로 지금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수크로스가 많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 기고. 닫아야지. 고마해라, 많이 먹었다. 하면서. 닫겠지. 이게 적다. 그러면 열어야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 없이 이런 것들이 빛, 이산화탄소, 수크로스,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기공을 어떤 조건에서 열고 어떤 조건에서 닫을지는 외울 필요 없이 왜 외워? 외울 필요 없이 상식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너나 나나 사실 똑같이 결국은 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건 다 똑같을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걸로 끝.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이제 물은 해결을 했어. 광합성이 끝나면 이제 부의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또 문제지. 광합성을 해서 동지들 덕분에 드디어 내가 이렇게 광합성의 성과를 냈습니다. 좀 이제 이것을 우리는 이 파일을 나눠야지. 그동안 나를 위해서 힘써준 광합성을 하지 못하는 불쌍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고마운 저 뿌리 세포들 딱 가서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또 잎이긴 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잎은 잎인데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잎들은 광합성 제대로 못하겠지 아직. 그러니까 내가 지금 튼튼한 잎으로서 광합성을 했으니까 나눠줘야 된단 말이야. 그 나눠주는 형태가 어떤 형태로 나눠준다고 일반 생물학 1에서 배웠죠? 광합성이 끝나면 광합성의 산물은 뭐예요? 포도당이잖아. 포도당. 그런데 그 포도당을 일단 광합성을 끝나자마자 곧바로 식물은 엽록체 안에다가 어떤 형식으로 저장해 놓지? 몰래 어떤 물질의 형태로? 녹말. 왜? 그게 제일 안정적인 형태니까. 저장. 녹말은 저장용 에너지 저장용 당이란 말이에요. 녹말로 쫙 해놓다가 밤에 자 이제 얘네들 딱 저장해놨다가 밤에 나 혼자 먹어야지 하다가 이제 생각을 고쳐 먹어서 불쌍한 뿌리 애들 보내줘야지 좀 할 때. 그때 이제 그 녹말들을 다시 뭘로 변환해? 설탕, 수크로스로 변환을 해서 보내지. 왜 수크로스로 변환해서 보내지? 이당류잖아, 그렇지? 왜 그럴까? 응? 막을 통과? 막 통과는 수크로스가 2개고 이당류고 막 통과를 시키려면 물론 녹말 전체로 보내는 그건 미친 짓이지. 녹말을 전체로 통째로 보내는 그건 미친 짓인데 그거 말고 더 좋은 거 있잖아요. 원래 포도당으로 쪼개서 보내지 왜 굳이 수크로스로 쪼개서 보내는 얘기지. 포도당 좋잖아. 막 통과도 아마 수크로스보다는 조금 더 쉬울걸, 약간은? 그리고 가. 그거 1학기 때 아마 실험 시간에 했을 텐데. 환원용 당, 비환원용 당. 안 했어? 베네딕트 테스트 그런 거 안 했어? 요새 그거 빠졌구나. 베네딕트 솔루션 테스트 같은 거 안 했어요? 뭐 안 했다고 치고. 왜? 포도당을 곧바로, 포도당이 이제 수송을 하는 통로가 뭡니까? 물관으로 그냥 보낼까? 아니야. 그렇게 상하수도를 구분해야지. 상하수도는 아니지만. 자, 이 양분이 내려가는 통로는 뭐라 그러죠? 채관이라고. 플로엠이라고는 채관이라는 통로. 물관하고 똑같이 속이 통통 빈 파이프 같은 통로이긴 하나 조금 다른 그런 통로가 채관이란 말이에요. 채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조적으로 알고 싶다면 1강 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다지 궁금해하실 필요는 없고 사실 채관 양분이 가는 통로다라고 알면 돼요. 그것으로 끝. 다만 그 양분이 뭐냐면은 주로 설탕 같은 이당류란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단당류인 포도당 같은 것으로 심플하게 보냈다가는 배달 사고가 나버려요. 중간에 가다가 여기저기서 포도당이다 하고 넙죽 설탕의 이당류로서의 설탕의 특이점은 다른 모든 이당류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당류도 예를 들어서 갤락토스가 아니라 이당류도 락토스 유당 같은 것도 이당류인데 유당은 그렇지 않아요. 이 반응성이 꽤 높아. 설탕은 그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이 글리코시드 결합을 하는 이 위치 때문에 일단 결성을 해놓으면 화학 반응이 매우 어려워.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안정하게 딴 데 한눈 안 팔고 여기저기서 누가 놀자고 막 손채가 꼬셔도
나는 목적지까지 갈 거야 하는 그래서 설탕이 운반용으로 아주 적합한 당. 반응성이 낮기 때문에, 좀 더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설탕은 반응성이 낮기 때문에 비환원당. 환원할 그 그룹이 없어, 여기. 환원시키기에. 그래서, 설탕의 형태로 만들어서 보내는 것이고, 일단 보낼 때, 어떻게 보낼까? 이것을 이제 압류에 수송한다. 무슨 압류 좀 이상하다. 압류 무섭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트랜스로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말로 이것을 전류라고 번역이 되는 것 같은데 보통 트랜스로케이션이라고 워낙 저는 익숙해져 가지고서 일단 체감부를 통해서 탄수화물 플러스 뭐 여러 가지 다른 물질들을 이동시키는 그런 기전인데 어디서 어디로 공급부에서 저장 수용부로 옮기는 뭐 방향성이 있다라는 얘기고 뭐 그건 뭐 충분히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얘기고 메커니즘 자체가 있는 거죠. 일단 설탕만 봅시다. 설탕을 체관으로 갖다 실어야 되는 거예요. 적재를 해야 돼. 적재를 할 때 설탕을 어떻게 설탕이 저절로 가줄 것이냐. 자, 여기 체관이 있다. 체관은 통로예요. 체관은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는 이 잎 바로 근처에 있어야 되겠지. 우리가 잎의 단면을 보면 그러니까 그 잎의 단면의 중심부에 물관과 체관이 딱 들어와 있어요. 우리 수도관 같은 거 우리 집에 다 들어와 있는 것처럼 딱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체관 안에다가 설탕을 갖다 주면 얘네들이 저절로 가겠느냐 하는 얘기지. 저절로 갈 아무런 메커니즘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설탕을 거기다 보내기 위해서는 힘을 좀 써야 돼. 능동적으로 수송을 해야 돼. ATP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야? 자, 물관은 전부 다 나중에 물관 딱 만들어지고 나면은 살아있는 세포의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은 관이야. 그 안으로 물이 쭉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물관 세포는. 처음에 만들 때는 물론 살아있는 세포지. 그러나 물관을 다 만들고 나서는 그 안에 있는 핵이고 세포지고 다 없어지고 그냥 세포벽만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관은. 그래도 돼, 물관은. 물이 왔다 갔다 하면 돼. 체관은 그랬다간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거지. 왜? 이런 식으로 능동 수송을 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능동 수송을 하려면 그걸 수송하는 펌프가 있어야 되고 막에 뭐는 살아있는 대사작용,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체관을 이루는 세포는 그러니까 이 딜레마가 생기는 게 있죠. 체관을 만들려면 물관처럼 속이 텅 빈 딱딱한 벽을 가진 그런 세포가 필요해. 근데 그런 세포는 죽은 세포라야만 되잖아. 근데 그런 세포만 썼다간 설탕 능동적으로 못 적재해. 그럼 어떡하지? 둘 다 써야지. 그래서 체관은 그런 물관처럼 죽은 세포와 그것을 체관 요소라고 해요. 체관 요소라고 하는 관,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죽은 세포와 그 옆에 있는 친구 세포라고 영어로 companion cell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그것을 동반세포라고 하는. 영어로 companion cell, 그럼 친구 세포 하면 좋을 텐데, 친구 좀 그렇잖아. 조금 고상한 말로 동반세포라고 하자라고 해서. 왜 친구가 난 친구가 더 좋구만. 어쨌든, 그래서 그 두 가지 세포가 있어야만 되는 이유입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적재만 해놓으면, 물을 끓이게, 설탕이 그 안에 들어가면 물이 막 들어오게 돼 있지. 삼투압에 있어서. 이 체관과 물관은 매우 가까이 있단 말이야. 그 물관에서 물들이 그쪽으로 쫙 와서 팽압이 생기고 압력이 생겨서 밀어내게 되는 거지. 그게 일종의 압류 모델이라는 거지. 일단 들어만 넣으면, 일단 내가 처음 에너지를 써서 능동적으로 설탕을 그 체관에서 적재만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물들이 쭉 저절로 들어와서, 그다음부터 물들이 저절로 알아서 이거를 씻어 내려가죠. 주는 거죠. 그게 일종의 소위 말하는 압류 모델이라는, 체관에서 설탕과 같은 영양분을 수송을 하는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모델이 무엇이냐? 압류 모델이다. 들어봤냐? 압류 모델이 뭔데? 이런 거야. 일단 설탕을 그런 식으로 능동 수송을 해서 들어놓으면 저절로 물이 들어와가지고서 그 물이 압력에 의해서 이 류를
유속을 형성을 한다. 그래서 이름이 압류 모델이라는 얘기죠. 자, 나오면 그럼 결국 저 목적지에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 목적지에 도달하면 네 알아서 해. 목적지에 도달했으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설탕 왔니? 설탕 기다리고 있던 그 주변 세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아쉬운 놈이 가져가야지 이걸. 수동적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세포 또는 능동적으로 뭐 능동 수송 둘 다 써서 설탕을 빼갑니다. 그래서 수용부에서는 설탕은 능동과 수송에 의해서 둘 다. 그래서 일단 하적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설탕이 다 빠져가면 물은 이제 에이 하고 임무완수하고 다시 물관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얘기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섭섭하게 끝나버릴 수가. 그럼 오늘 수업 끝?